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워킹맘이었던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동갑내기 남편과 아이 하나가 있어요. 목숨보다도 소중한 저희 새 가족이죠. 지금은 워킹맘에서 주부로 지내고 있지만 일할 때보다도 더 바쁜 나날들이에요. 전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죠. 저를 돌볼 시간이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세 사람이 무탈하게 행복하게만 지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인생이죠. 저에게는 1살 아래의 신우가 있어요. 이 여자가 유일하게 저희 가족의 행복을 있는 힘껏 회방 놓은 사람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연애 시절 저는 남편에게 연년생의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걱정보다는 오히려 기대가 컸어요. 저는 3살 위 오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자매에 대한 로망 비슷한 게 있었어요.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다니고 하루 종일 수다 떨고 예쁜 옷 나눠 입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우랑 그런 로망은 꿈도 못 꾸겠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신우는 인상도 좋고 키도 훤칠하고 늘씬했어요. 첫 인상만 보면 남자나 여자나 우와 할 정도랄까요. 근데 몇 마디만 나눠보면 그 인상이 확 깨져요. 제가 신우를 처음 만난 날 맨 처음 봤던 장면이 식당에서 직원에게 손가락질까지 해대며 호통을 치던 모습이었어요.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고작 고함을 친 이유가 주문한 지 20분이나 지났는데 음식이 나오지 않아서 였더라고요. 대기 손님도 살벌하고 유명한 맛집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인지 의아했던 첫 만남이었어요. 상견례 때는 더 했어요. 그땐 직원한테 그랬지. 상견례 때는 저희 친정 가족들 앞에서도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선을 넘어요. 자기가 어릴 때 오빠가 보던 야한 비디오를 몰래 훔쳐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여자 배우랑 제가 엄청 닮았대요. 그러더니 제 남편 팔을 옆에서 쿡 찌르며 우리 오빠 역시 취향 대쪽 같다니까 하고 킬킬 웃는데 그 농담 듣고 누가 웃습니까? 테이블 위에 정적이 한참 동안 감돌았네요. 남편은 저희 쪽 눈치 보면서 땀 삐질삐질 흘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표정도 난감하고 그랬어요. 이런 일화는 부지기수라 일일이 말하기도 입 아플 정도죠. 나이도 1살 차이고 사는 곳도 비슷하니 친구처럼 지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입만 열면 밉상이니 정이 갈 리가 있을까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영 신우랑 살갑게 못 지내겠더라고요. 특히 남편을 통해서 간간히 들었던 신우의 과거 이야기가 진짜 저세상 이야기 같거든요. 신우는 학창시절에도 인성이 그대로였대요. 인물은 반반한데 인성이 워낙 모자라니 매번 시부모님 속을 썩일 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늘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이었나 봐요. 신우가 갓 성인이 되었을 때 대학 진학은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취업할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논팽이처럼 1년을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던 시부모님께서 큰돈 써가시면서 신우를 유학 보냈대요. 그나마 좀 할 줄 알던 영어라도 제대로 배워오라는 심정으로요. 그런데 그 유학 생활 중에 웬
외국 남자랑 동거를 했다네요. 그걸 또 굳이 시부모님한테 다 말하고는 이 사람이랑 같이 귀국해서 정식으로 결혼 허락 받겠다 라는 말까지 했었대요. 그 당시에 어머니는 뒷목 잡으셨다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의 격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우는 그 외국 남자와 가족들을 영상 통화까지 시켜주며 인사까지 미리 텄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뒷목 잡을 일은 귀국 이후의 이야기였어요. 분명 파란 눈의 외국 남자랑 결혼을 하니 많이 했던 신우였는데 막상 귀국을 해서는 웬 한국 남자를 사위라며 소개시키더래요. 알고 보니 유학 현지에서 한국인 유학생과 바람이 났고 그 외국 남자한테는 거의 잠수 타다시피 연락을 두절한 채로 한국에 급하게 들어온 거더라고요. 정말 드라마에서도 못 봤던 막장이죠.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막장은 현실에서 일어난다더니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주변에서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당시 시부모님은 신우에게 그 양놈과 헤어진 건 어찌됐건 잘 됐지만 그렇다고 바로 다른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는 건 또 뭐냐며 크게 다그쳤대요. 하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결혼을 강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식도 필요 없다며 자기 둘이서 덜컥 혼인신고까지 해서 왔더래요. 그렇게 가족 말도 친구 말도 안 듣고 결혼까지 했으면 잘 살았어야 할 텐데 말이죠. 신우는 세기의 사랑인 양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이혼 도장을 찍었대요. 남 몰래 결혼하고 남 몰래 이혼까지 하고 돌아온 딸을 보며 시부모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놀라운 건 해외에서 웬 외국인과 약혼했던 나이가 22이었고 바람난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 도장까지 찍은 게 고작 23살의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과거 일만으로 속단하면 안 되지만 고작 1살 차이 나는 신우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23살일 때는 그저 학교 수업이나 듣고 수업 끝나면 대학로 술집에서 맥주나 한잔하고 그게 다였어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랬듯 그게 제 20대 초반의 전부였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신우의 두 번째 결혼은 32살 때였대요. 이때 재혼한 남편이 지금의 제 시매부이기도 하죠. 직장도 번듯하고 엄청 자주 뵙지는 않았지만 성격도 느긋하세요. 뵐 때마다 늘 조용조용하시고 잘 웃으시고 사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 두 사람은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들었는데요. 연애도 길지 않은 편이었는데 아기도 허니문 베이비로 생겼다지요. 그것도 쌍둥이로요. 남편의 쌍둥이 아가들의 이제 단란한 가정도 꾸렸겠다. 가족들은 신우가 이제 안정을 찾고 철이 들기를 진심으로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들 알고 저도 알죠. 그렇지 않다는 걸요. 신우네 집이 하필 제가 사는 동네 바로 옆이에요. 출산한 시기도 저랑 엇비슷하고요. 제가 임신했을 당시에도 어찌나 제 속을 벅벅 긁던지 시매부님은 안 그러는데 저희 집에 신우 혼자 어찌나 자주 놀러왔는지 몰라요. 제가 항상 어색한 웃음으로 얼떨떨하게 맞이하는데도 눈치가 하나도 없는 건지 알면서도 개의치 않아 하는 건지 속을 모르겠네요. 올 때마다 자기는 쌍둥이 맘이라서 저보다 2배는 더 힘들다는 식으로 매번 얘기를 했어요. 매번 저런 식으로 말하는 저희가 뭘까 생각해 본 적도 있는데요. 말끝마다 항상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줘요?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맺더라고요. 자기가 쌍둥이 가졌는데 왜 제가 자기한테 잘해줍니까? 기본 도리만 지키면 되는 거지. 잘해달란 소리는 남편한테나 할 소리 아닌가요? 무튼 그때부터 신우는 은근하게 자기 마음을 내비쳤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편하게 들락날락 할 테니 자기 필요한 일 생길 때마다 인상 구기지 말고 도와달라, 이런 뜻이었겠죠.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임산부였던 시기는 차라리 호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었던 시간은 출산 후부터였거든요. 일단 저희 아이가 몸이 많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인큐베이터에도 2주 정도 있었고 출산 직후에도 제 몸 상태도 그렇고 정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나 남편이나 온 신경이 아이한테 쏠려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조리원에서도 애 걱정에 뭘 어떻게 먹고 자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요. 다행히 저는 금방 회복했지만 아이는 늘 노심초사 상태였어요. 돌이 지나고 나서야 한숨 돌렸지만 그래도 워낙 몸이 약한 편이라 비슷한 계열수의 아기들에 비해서 병원을 정말 자주 갔어요. 이렇게 되니 도저히 일과 육아를 병행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무실이고 그나마 제가 야근 없이 6시면 칼같이 마치는 직장이었는데요. 출산 휴가가 끝나고 나서도 애한테 몸과 마음이 다 매여 있으니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결국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겠다는 판단 하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어요. 제가 대학 전공까지 살려서 다녔던 직장인지라 마음이 많이 허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절대 그만두지 않으리라 다짐했고 남편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뒀었거든요. 하지만 아이 건강이 최우선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네요. 출산 때부터 고생을 좀 했다 보니 저는 아이 걱정 때문에 산후 우울증을 겪을 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울증이 퇴사하고 나니까 한 번에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애 재우고 나서도 도통 제 할 일이 안 되고 멍하게 창밖만 보게 되고 이유 없이 눈물도 나고 남편한테 괜히 섭섭한 점만 많아지고 그랬어요. 많이 힘들었죠. 남편은 그런 저를 위해서 일, 집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랑 아기 옆에만 있어 주려고 노력했어요. 뒤돌아보면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근데 진짜 힘들었던 건 제가 한창 우울할 당시에 신우가 했던 행동들인데요. 산후 우울증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진짜 사람이 엄청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런 저한테 에너지를 준다나 뭐라나 매일 쌍둥이 둘을 다 데리고 와서는 미친 듯이 수다를 떨고 가요. 말 놓으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말도 놓더라고요. 어쩔 수 있나요? 저도 놔버렸죠. 그리고 처음엔 저도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저한테 나름 도움은 되고 싶은데 방법은 없으니 그저 같이 있어주면서 외로움을 달래주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몇 번 있어보니 그게 아니에요.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애기들 낮잠 재워놓고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이었는데요. 아니 옳게 요새 나 말이야. 저런 오디션 프로그램들 보다 보면은 속에서 막 뜨거운 게 올라온다니까. 아무래도 제대로 배워보기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안 그러면 나이 먹고 더 후회할 것 같아. 생각해보면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부터 노래 좀 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
노래로 대결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보더니 다짜고짜 자기도 노래 배워서 저런데 나가보고 싶대요. 솔직히 신우가 노래를 배우든 춤을 배우든 저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성의 없이 고개만 끄덕거리며 속으로는 얘 대체 언제 가나? 매일 이런 식으로 오는 거면 한 소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덧붙이는 말이 딱 뒤통수 잡게 하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말인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 노래 학원 가 있는 동안만 우리 애기들 좀 같이 봐줄 수 있겠어? 올게 어차피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애보잖아. 그냥 듣자마자 혈압이 확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제 사정에 대해서 공감을 아예 못해야만 할 수 있는 소리 아닌가요? 그때 알았죠. 아, 얘는 진짜 내 우울감이 걱정돼서 매일같이 들락날락 거리는 게 아니구나. 지 심심해서 와서 아무 소리나 하는 거구나. 딱 깨달았어요. 저는 대답했죠. 아이고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가씨. 내가 널널하려고 일 그만뒀어? 아이 하나로도 너무 힘들어서 일까지 그만둔 사람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참. 나름 따끔하게 말한다고 말한 건데 듣는 신용도 안 하더군요. 몇 번이고 같은 부탁을 더 하길래 저도 짜증이 나서 그만 말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한다는 소리가 아주 과간이었죠. 아니 요새 여자들 개나 소나 다 하는 게 슈퍼맘이니 워킹맘이니 그거 아니야? 올케는 그걸 못해서 집에 있는 거면서 그 잠깐 애 2명 더 얹어서 봐달라는 게 무슨 신뢰라도 된다는 것처럼 말하네? 아니 올케 일 그만두고 나서 집안에 돈줄도 반토막 났을 거 아니야. 나한테라도 용돈벌이 해보라는 거지 뭐. 공짜로 맡아달래? 그러면서 제시한다는 금액이 시간당 8,000원이래요. 물론 제 예전 월급 이상을 준다 했어도 당연히 거절했겠지만 참 생각 없지 않나요? 육아 때문에 일 그만두고 우울증까지 와 있는 사람한테 최저 시급도 안 되는 돈 디밀면서 자기 애들도 봐달라니.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제대로 정색을 하고 반응했어요. 싸우자는 거 아니면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웬만하면 나가달라고요. 그랬더니 신우는 흠칫 놀란 표정을 짓더니 아, 뭐 그렇게까지 정색을 하고 그러셔? 알았어. 가면 되잖아. 라고 말하며 쭈뼛쭈뼛 나가더라고요. 신우가 나가고 나서도 기분 참 안 좋았어요. 꼭 정색을 하고 쓴소리를 입에 담아야만 알아듣는다는 게 진짜 답답하잖아요. 좋게 좋게 말해도 알아먹어야 성인 아닌가요? 속은 상했지만 그래도 내 할 말은 다 했다 싶어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그 뒤 일주일 정도는 잠잠하더니 다음 주가 되자마자 거의 3일에 한 번씩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른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저도 속을 뻔했어요. 연락도 없이 문 밖에 찾아왔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땀을 흥건히 흘린 채로 양팔에 쌍둥이를 안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식은땀이 날 정도로 복통이 심하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도저히 애 둘을 데리고 갈 정신이 없어서 들렀다더라고요. 딱 봐도 너무 급해 보여서 그땐 바로 애들 받았어요. 얼른 다녀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한 3시간쯤 지나서 돌아오더니 약 처방도 받고 링겔도 맞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달리 없고 그냥 스트레스성인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일어났어요. 툭 하면 아프다며
집 앞에 연락도 없이 찾아오고 어떤 날은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급하게 가봐야 된다고 찾아오더라고요. 또 어떤 날에는 10년 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가 있는데 오늘밖에 못 만난다고 해서 급하게 나가봐야 된대요. 그래서 또 애들을 맡아달래요. 저도 모르게 일주일에 2번씩 신우이 쌍둥이 시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찾는다는 것만 봐도 딱 학원 다니고 있다는 심증이 들잖아요. 근데 머지않아 저한테 물증까지 잡히고 말았죠. 어느 날 집 앞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길래 현관 문구멍으로 바깥을 내다봤더니 종이 가방에서 검정색 수트 같은 걸 꺼내더니 주섬주섬 갈아입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벨을 또 눌러요.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문을 열고 또 애 맡기려고? 라고 물어보니 내가 너무 자주 맡기지. 나도 놀랐어 지금. 친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라고 말하네요. 그 뻔뻔한 표정에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죠. 저는 신우에게 대답했어요. 새하얀 원피스 입고 왔으면서 방금 문 앞에서 검정 마이 걸쳐 입는 거 다 봤어? 일주일에 2번씩 거짓말 지어내려니 소재가 딸리지? 그렇다고 2주 연속 상갓집은 너무했지. 긴 말 필요 없고 문 닫을게 그냥. 그 말과 동시에 저는 현관문을 그대로 닫았네요. 신우가 문 두드리고 뭐라 계속 말하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애 안고 안방 들어갔어요. 말로는 뭔 말을 또 못하겠어요. 행동으로 단호하게 보여줘야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 아가씨 보통 인간이 아닌 게 뭔 줄 아세요? 주말 지나고 나니까 신우가 아니라 시아버지가 문 앞에 오셨더라고요. 손주 둘 양쪽에 안고 말해요. 저 정말 그 광경 보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그 정도로 했으면 그냥 자기가 시터 구했으면 될 일 아닌가요? 저는 문 열고 아버님도 정말 너무 하시다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섭섭한 티를 왈칵 냈어요. 근데 시아버지 대답 듣고 나니까 더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남자 잘못 만난 우리 못난 딸, 지 청춘 다 버리고 며느리 너처럼 사회생활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애만 보고 있잖냐. 그런 애가 처음으로 지 입으로 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데 배워볼 기회라도 줘야 되지 않겠니? 애비로서 이 정도는 응원하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말이 되는 듯 들리지만 잘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께 대답했어요. 아버님, 응원하시고 싶은 마음이면 아버님이 아가씨 집에 가셔서 쌍둥이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여유롭고 싶어서 일 그만둔 거 아니고 제 아이 하나 제대로 키워보려고 그만둔 거예요.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타가수 아니거든요. 나름 마음 먹고 대답한 건데도 불구하고 투정이 끝도 없어요. 부전, 여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제 말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일단 이번 주만 봐달래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자기가 손주들 직접 보던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1시간이 넘어가도록 서로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저는 결국 성화에 못 이겨 이번 주가 아니고 오늘 하루만 봐드릴 테니 앞으로는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 하루 만에 일이 터져버렸네요. 새 아이를 한 번에 돌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긴 하지만 아주 힘들지는 않았어요. 별난 신우를 둔 덕분에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평소처럼 쌍둥이들 기저귀 체크하고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는데요. 그 짧은 찰나에 저희 아들 얼굴에 식탁컵이 떨어진 거예요. 남의 집 아이 돌보다가 우리 아이가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애는 자지러지게 울고 저는 순간 눈앞이 노래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회사에 있던 남편까지 불러가면서 새 아이 케어를 수습하느라 혼이 다 빠졌지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제 불찰이고 제 실수니. 밤에 혼자 크크 한참을 울었네요. 애 얼굴에 상처만 계속해서 바라보며 그날 밤을 보냈어요. 그래도 다시는 신혼의 쌍둥이를 봐주지 않겠다고 아버님께도 쐐기를 박았잖아요. 제 인생에 다시는 남의 집 애들 봐주느라 우리 아이 다치는 일은 없을 거라 다짐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제 말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바로 다음 날 인터폰 화면에 시아버지와 쌍둥이가 떡하니 서 있네요.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님도 아시거든요. 이건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며 제가 화를 냈는데도 그냥 소름 돋게 문 앞에 계속 서 계시는 거예요. 저도 할 만큼 했고 우리 애까지 다쳤고 절대 문 안 열어줬어요. 노크와 벨소리가 반복되고 저는 계속 무시하고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아버님이 문 앞에다 대고 큰 소리로 며느라 너만 믿는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자마자 설마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문구멍으로 바깥을 내다봤는데요. 아버님이 안고 있던 쌍둥이를 유모차에 다시 태우더니 유모차를 그대로 놔두고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소리를 꽥 지르며 현관문을 열었고 아버님은 미친 듯이 닫힌 버튼을 누르더니 쌩 내려갔어요. 신우만 도라이인 줄 알았는데 아버님도 보통 아니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뚜껑이 완전히 열렸어요. 어제 일 때문에 놀란 것도 아직 가시질 않았는데 말이에요. 도대체 나를 얼마나 믿길래 어떻게 이런 행동까지 할 수 있나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당장 남편을 집으로 불렀어요. 잠깐 들리는 게 아니라 아예 반차를 쓰고 다 챙겨서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오자마자 저는 어제 오늘 벌어진 일들과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행동들을 낱낱이 읊었어요. 남편도 신우가 아이를 여러 번 맡겼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전부 학원 가려고 거짓말 했다는 것까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다 필요 없고 이 말만 할게. 난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 동생이랑 연 끊을 거야.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시댁 전체랑 끊을 수도 있어. 내 얘기 들어서 알겠지만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아니야. 인연 제대로 못 끊으면 난 당신이랑 이혼이라도 해서 끊고 싶을 지경이야.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벙찐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모든 얘기를 들었으니 놀랐겠죠. 회사 스트레스도 많은 사람이라 웬만하면 제가 알아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말 안 하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아기를 맡겨놓고 나왔어요. 그대로 시부가 방치하고 간 쌍둥이 유모차를 끌고 신우네 집으로 향했죠. 시아버지가 저한테 한 행동 그대로 되돌려 주려고 했어요. 신우는 이미 학원 가고 없을 테고 집 앞에 쌍둥이를 놔둔 채 회사에 있을 시매부에게 전화해서 알아서 데려가라 하려고 마음 먹었거든요. 그런데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할 신우 집안에서 온갖 신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야? 이 부부는 지금 학원도 회사도 안 가고 집에서 신혼놀이 하는 건가?
나한테 애나 맡겨놓고 하고 생각했네요. 근데 그 순간 제가 통화를 걸고 있었던 휴대폰에서 시매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 늦게 받았네요.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시매부가 회의 중이라면 지금 이 집 안에서 나는 남자 소리는 대체 누구란 건지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시매부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신우랑 시아버님이 쌍둥이를 잡고 허락도 없이 맡겨두고 가서요. 오늘은 심지어 문 앞에다가 버려두고 가셨길래 시매부님이라도 애들 데려가시라고 집 앞에 와 있어요. 근데 애들도 애들이지만 빨리 와보셔야겠는데요? 저도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안에 모르는 사람 소리가 들리네요. 일단 오실 때까지 앞에서 기다릴게요. 더 이상 참지 못하겠어서 저지른 일이었는데 이렇게 제 전화 한 통이 상상 이상의 시한폭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럼 이제껏 나한테 아기를 맡긴 게 노래 배우러 간 게 아니라 다 불륜 때문이었단 건지 도통 복잡해서 이해도 안 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달음에 달려온 시매부의 등장으로 모든 비밀은 낱낱이 밝혀지고야 말았어요. 시매부의 도착과 함께 현관문이 열리고 대문이 열린 줄도 모른 채 낯선 남자와 뒹구는 신우가 보였고 시매부는 눈이 돌아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쌍둥이는 엉엉 울고 그 소리에 이웃들이 문을 열고 나오고 그냥 막장 중에 막장이었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의도치 않게 제 전화 한 통으로 신우는 모든 비밀이 발각되었고 그렇게 또 한 번의 이혼 위기에 처하게 됐대요. 이후에 남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상간남이 알고 봤더니 학원에서 만난 동네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학원을 다니긴 다녔었네요. 그 와중에 이혼은 당하기 싫었는지 시매부한테 자기는 그저 일을 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 학원에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일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식으로 말했답니다. 참 핑계도 머리 나쁜 핑계만 대죠. 시매부는 미친 듯이 매달리는 신우도 신우지만 쌍둥이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 이혼은 보류하고 별거를 선택하셨다고 해요. 근데 신우도 두 번째 이혼이 싫긴 엄청 싫었나 보더라고요. 어떻게든 시매부 마음을 돌려보려고 용을 쓰다가 결국 지 핑계에 발목이 묶였대요. 시매부가 신우한테 진심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에 갔던 학원이면 무슨 일이든 하는 모습을 보여라 라고 말했다네요. 근데 신우가 당장 자기 처지에 갈 수 있는 곳이 다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공장 아르바이트랑 쌍둥이 육아를 병행하면서 함께 사는 걸로 합의를 보고 별거를 멈췄다네요. 그렇게 이혼은 멈출 수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일 한번 제대로 안 해본 신우가 어떻게 험한 공장 일과 육아를 같이 하겠어요? 육아조차도 안 돼서 저희 집에 떠넘겼던 인물이잖아요. 결국 이도저도 안 돼서 선택한 게 시댁과의 합가라고 해요. 시매부 쪽 가족이 시댁살이가 엄청 심한 곳이라 들었는데요. 시매부가 이제껏 신우를 위해서라도 합가는 절대 안 된다고 해왔었는데 신우와의 관계가 틀어지다 보니 괘씸해서 합가까지 해버린 모양이에요. 이렇게 신우이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경악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신우는 공장 일에 시댁살이에 쌍둥이 육아까지 같이 하는 마당에 남편 마음까지 돌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어요.
남편에게 여기까지 듣고 나니 정말 권선징악이란 게 이 세상에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잠깐 했네요. 신우의 불륜이 만천하에 드러난 그날, 저는 신우와의 절연을 다짐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통화는 해야겠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거의 한 달 만에 전화였는데 신우가 받자마자 화를 버럭 냈어요. 왜 이년아, 나 얼마나 찌질하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했냐? 영 끊었으면 영 끊은 사람답게 행동해. 전화질 하지 말고. 웃긴 건 살벌한 욕을 하면서도 자기 시댁 식구들이 혹여나 들을까봐 속닥속닥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욕을 하더라고요. 전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욕은 안 했고 딱 이 말만 돌려줬어요. 예전에 신우가 저한테 했던 말 그대로요. 요새 여자들 개나 소나 다 하는 게 슈퍼맘이라면서 찌질하게 앓는 소리 그만하고 이제라도 열심히 슈퍼맘 인생 살아보라고. 그게 저와 신우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 길로 영영 남남이 되어 살아가고 있네요. 아주 가끔씩은 소식이 궁금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미주알 고주알 잘 알려주니 그거면 돼요. 덕분에 저는 아이에게 충분한 시간을 쏟으며 제 시간도 잘 이겨내고 있어요. 우울증도 거의 다 나아졌고요. 아마도 제 우울증의 원인이 출산이 아니라 신우였나 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 코로나가 실행되고 다시 살만한 세상에 가까워진 요즘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가요? 저는 그동안 못 갔던 목욕탕을 드나드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5년 전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특별히 하는 일 없는 이른의 평범한 영감입니다. 제가 썰맘의 열렬한 구독자라 많은 분들의 사연을 참 많이도 들었죠. 그런데 저에게도 큼지막한 사건이 하나 있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는 사랑하는 딸아이와 사이에게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리고 제 사랑 이야기도 더해진답니다.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정말 화가 솟구치기도 하고 속이 후련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 이 늙은이의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제 딸은 28의 사위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사위를 결혼 전 몇 번 만나봤는데 남자답고 겸손한 면이 마음에 들어 쉽게 결혼을 허락했어요. 아내와는 20년 전에 사별했으니 저만 허락하면 될 일이었죠. 그렇게 딸과 사위는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슬아의 아들까지 낳았으니 정말 잘된 일이었죠. 가끔 제가 손자를 돌봐주기도 했는데 하는 짓이 꼭 딸아이의 어릴 때랑 똑같았답니다. 제가 수염 기르는 걸 좋아해서 젊어서부터 시꺼먼 수염이 수북했는데 딸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제 수염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참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자가 그렇게 제 수염을 잡아당긴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저의 손자이니 웃고 넘어가 버리고 있네요. 그리고 딸 부부와 손자는 혼자 사는 제 집에 와서 고기도 자주 구워 먹고 화투도 같이 치며 자식 노릇을 톡톡히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딸까지 시집 보낸 마당이니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어요. 취미생활을 가져볼까 해서 문화회관으로 갔더니 그림 수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수업을 신청했답니다. 그렇게 들어간 첫 수업부터 많은 노인들은 수업을 받으러 온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연필을 잡고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며 초등학교 수준의 그림을 그려내는데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네요. 오래전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노인들과 대화도 주고받으며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쁜 여사님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은 노인이 저에게 싱글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사별했다고 전해주었죠. 그런데 제가 한 대답을 강의실 모든 노인들이 듣게 되었고 다들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보더군요. 그렇게 어영부영 수업이 끝나자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사님이 제 앞을 막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예쁜 여사님이 말이죠. 저는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여사님을 골똘히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답니다. 아내분과 사별하셨다고요? 저도 남편하고 사별했어요. 우리 사별한 사람끼리 밥이나 먹읍시다. 그런데 그때 딸아이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요즘은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고백도 하고 데이트도 신청한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전 여사님에게 지금 데이트하자는 말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사님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네요. 그걸 그렇게 꼭 콕 집어 말해야겠어요? 부끄럽네요. 나랑 밥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싫으면 관두세요. 저는 뒤돌아서는 예쁜 여사님의 손목을 잡고 아니요. 좋습니다. 여사님, 같이 식사하시죠. 뭐 좋아하십니까? 라고 말했네요. 그래서 저와 여사님은 첫 데이트를 순댓국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사님의 표정이 그다지 밝지 않았답니다. 왜요? 순댓국 안 좋아하세요? 아무거나 먹자고 하셔서 제 단골집으로 오셔온 건데 다른 거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물론 저도 순댓국을 좋아하긴 하지만 첫 데이트 장소로는 너무 친숙하지 않나 싶어서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저는 순댓국 곱빼기로 시켜주세요. 그제야 저는 제 생각이 짧았다는 걸 알아채고 다음 데이트에는 특급 요리를 먹으러 가자고 했답니다. 그렇게 저와 여사님은 애인 사이가 되었고 매일 손을 잡고 문화회관에서 그림 수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했죠. 데이트 코스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연애를 수십 년 만에 하니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제 애인이 된 여사님도 별다르게 하고 싶은 데이트는 없다고 하셨어요. 날씨 좋은 날 꽃구경이나 가자며 약속만 했답니다. 그렇게 저와 애인은 반복되는 데이트를 3개월 동안 했어요. 하지만 문화회관의 그림 수업도 끝이 나서 할 수 있는 게 하나 줄게 되었죠. 그래서 특별하게 뭘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던 저는 여사님을 제 집으로 초대했답니다. 솜씨 없는 요리를 선보이며 점수를 따르는 셈이었죠. 다행히 여사님은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아껴두었던 인삼주를 꺼내 여러 잔 나누어 마셨죠. 한껏 취한 저와 여사님은 그렇게 함께 밤을 지새우고 말았습니다. 구독자님들이 들으시면 늙어서 추태라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저와 여사님은 서로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게 되었네요. 마치 20대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까지 들었다니까요. 어찌되었든 이후로 여사님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제 집에서 하룻밤 묵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 사이 몰래 70세 애인과 뜨거운 낮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사님이 사랑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찾아왔든 무시하기로 했죠. 그런데 대문에서 갑자기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와 여사님은 당황해서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여사님, 제 딸과 사이가 왔나 봅니다. 이거 어쩌죠? 라고 물었더니 빨리 숨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지하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재빨리 여사님과 미래를 나누다 말고 지하실로 숨었습니다. 정말 그 찰나의 시간은 몇 초밖에 되지 않았네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래서 저와 애인은
지하실에서 딸과 손자의 목소리를 듣고는 숨을 죽인 채 낄낄거리며 웃었답니다. 다행히 딸의 가족들은 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 다시 돌아갔고 저와 제 애인은 다시 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네요. 정말 그날은 너무 아찔해서 혼이 났답니다. 그렇게 행복에 겨운 저에게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평일의 깊은 밤, 딸아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은 채 제 집을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란 저는 희경아,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그래? 울지만 말고 대답을 해봐. 라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설마하며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는데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빠 미안해. 이런 꼴로 와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내가 생각나는 곳이 아빠 집밖에 없었어. 그래 알아. 그러니까 아빠지. 이제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박서방이 손찌검을 했어. 너무 놀라고 혼란스러워서 성준이도 내버려두고 도망 나왔어. 뭐? 박서방이 너한테 손찌검을 했다고? 도대체 왜?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된 거니? 그러자 딸아이가 저에게 고백하는 사이의 실체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서방은 평소에 멀쩡하다가도 술만 마시면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딸을 못살게 구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네요. 그런데 술에서 깨면 다시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와 용서를 구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딸아이는 한 번, 두 번 용서를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위가 그동안 바람피운 여자가 손가락으로도 꼽히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알아왔던 사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부어오른 희경이의 뺨에 얼음찜질을 해주며 희경아, 너 이러고 살아왔니? 안 되겠다. 널 더는 그놈한테 못 보내겠다. 그놈이랑 그만 이혼하거라. 모든 건 아빠가 책임질 테니 말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았죠. 잠시 후 저는 딸아이를 제 침대에 눕히고 푹 자라고 일러주었어요. 내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자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딸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네요. 이왕 가는 김에 잘 아는 의사가 있는 병원을 찾았어요. 진단서를 제대로 끊을 작정으로 말이죠. 그렇게 병원에서 딸아이가 치료받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애인이었던 여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여사님. 잘 잤어요? 네, 영감님. 지금 어디예요? 저는 괜히 병원에 왔다고 말하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디긴요? 집이죠. 이제 아침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잘 됐다. 나 지금 영감님 집으로 간장게장 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럼 조금 이따 만나요? 애인의 말이 끝나자 일이 커진 것 같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짓말을 한 걸 알면 실망할 것 같아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애인이 왜 대답이 없어요? 혹시 집이 아닌가요? 아니면 지금 다른 여자랑 있는 거예요? 라고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질문을 하더군요. 아닙니다, 여사님.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그게 사실은... 됐습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전 영감님과 꽤 가까운 사이인 줄 알았는데 전 거짓말쟁이는 딱질색이에요. 그만 끊습니다. 저는 끊어진 핸드폰을 잡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 곁에는 제가 있어야 했기에 그냥 병원에 있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참 뒤 딸이 진료실에서 나왔고
볼에 무언가를 덧댄 채 저와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 온 정신을 딸에게만 집중하기로 다짐했답니다. 우리는 진단서를 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희경이와 밥을 먹으러 순댓국집으로 들렀어요. 그런데 거기엔 제가 생각도 못한 사람이 앉아서 순댓국을 먹고 있더라고요. 바로 제 애인이었던 여사님이었죠. 어머, 영감님. 진짜로 다른 여자랑 있었네? 난 누구한테 바람 맞고 혼자 밥 먹으러 왔는데. 누구예요? 소개 좀 해줘요. 아, 여사님, 그게...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해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희경이가 저는 아빠 딸인데요.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라고 묻더군요. 그러자 제 애인은 제 여자친구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딸아이는 잠시 사이놈을 잊은 채 제 애인이 앉아있는 자리에 가서 순댓국을 주문했네요. 따님이 이렇게 미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쁜 얼굴에 이건 뭐예요? 거즈를 덧대놓았네. 다쳤나봐요. 네, 조금 별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 저희 아빠랑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희경이는 제가 여자친구를 만나는 게 재밌고 좋았는지 다시 활짝 웃었어요. 영감님이 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나 보네. 이거 실망인데요? 난 우리 딸한테 영감님 자랑 많이 했는데. 여사님, 하려고 했습니다. 단지 말할 기회를 놓쳐서 못한 것뿐이라고요. 제 대답에 애인과 희경이가 똑같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거울을 보지 않아도 제 얼굴이 시뻘개지는 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이후 애인은 다행히 기분이 풀렸는지 제 딸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주로 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말이 끝날 때마다 저에게 무드 없는 남자라고 흉을 보더라고요. 어쨌든 딸이 다시 웃는 것과 제 애인이 오해를 푼 것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전날 밤만 해도 충격에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는데 조금 회복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두 여자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여사님, 오늘은 이만 가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제가 딸과 할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제 딸이 아니에요. 같이 가요. 저희 아버지랑 꽤 깊은 사이시라면서요. 이제 와서 뭘 숨기려고 해요. 같이 가자고요. 라며 제 애인의 팔짱을 끼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두 여자의 뒷공무니를 쫓아 걸어갔습니다. 제 집을 가는데 말이에요. 제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커피부터 마시자며 가스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딸아이가 기분 좋게 믹스커피 3잔을 타서 거실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제 애인이 딸에게 사위 이야기를 묻고 말았네요.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그리고 제 애인은 더는 사위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레 손자로 넘어가게 되었고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네요. 그런데 잠시 후 찻잔의 커피가 다 비어질 때쯤 제 애인이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혹시 영감님 젊었을 때 사진은 없어요? 아마 지금보다 멋있었겠죠?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 사진이요. 지하실에 앨범 잔뜩 있어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내가 직접 찾을게요. 나 여기 지하실 가봤어요. 그건 몰랐죠? 보물찾기 하는 마음으로 찾아보면 재밌겠네. 그럼 두 부녀는 제 흉이나 보고 있으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그렇게 A는 딸아이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홀로 제 사진을 찾으러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인이 자리를 비움과 거의 동시에 제 집에 벨이 울렸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지금 찾아올 사람은 사이밖에 없을 거라고요. 저는 딸아이가 당한 수모를 여사님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제 딸이었으니 별꼴을 보이더라도 사이놈을 혼내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현관으로 가서 인터폰에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제 예상대로 사이가 맞더군요. 딸아이는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오늘 끝장을 보겠다고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제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온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엉거주춤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도 본인이 한 짓에 대한 미안함은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용서해줄 마음은 추호도 없었네요. 제가 소파에 앉자 사위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러는 걸 보니 딸 희경이와도 매번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제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희경이는 제 옆에 앉아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사위 얼굴을 보는 게 많이 힘들어 보였네요. 자네, 내 딸 얼굴 보이나? 이렇게 만든 게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 술만 먹으면 이런다는데 그럼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네, 바람을 그렇게 많이 피웠다면서? 아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나? 자네가 그러고도 한 집안의 가장이냔 말이야. 저의 호통의 사위는 두 손을 들어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아니 10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저 같은 놈은 죽어도 쌉니다, 장인어른. 그렇게 용서를 비는 사위에게 딸아이가 말했어요. 아빠, 속지 마세요. 이 인간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며칠 지나면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고요. 전 더 이상 이 인간하고 같이 못 살아요. 알고 있다, 이경아. 나도 너를 다시 저놈한테 보내지 않을 거야. 네가 돌아간다고 해도 내가 보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딸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다시 사위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들었지? 나와 내 딸은 너를 용서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들로 너를 고소할 테니 썩 꺼져. 그런데 저희 부녀의 확고한 모습을 본 사위는 언제 그랬냐는 듯 두 손을 바리대도록 빌던 행동을 멈추더니 아, 뭐야. 벌써 자기네 아빠한테 얘기 다 한 거야? 그럼 나 여기서 이렇게 빌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네. 라고 정색을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네요. 아빠, 저 표정이에요. 술 먹고 나면 저렇게 변하는 사람이라고요. 야, 그만 좀 땡땡대라. 시끄러워 죽겠어. 이혼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렇다고 전화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괜히 바쁜 사람 귀찮게 만들어. 저는 사위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다시 언성을 높였습니다. 힘없을 놈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딴 말을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 자식이더냐? 그동안 사위라고 해서 온갖 것을 다 주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쳐? 그것도 모자라 반성은커녕 도리어 성질을 내? 하지만 사위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덤비듯이 아, 진짜? 이봐요, 장인어른. 여기는 제 처가죠. 알아요. 그런데 뭐 장인어른이 나한테 쥐뿔도 해준 거 없으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요. 말해봐요. 뭘 해주셨어요? 내가 돈 벌어서 장인어른 딸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해주셨냐니까요? 지난번에 사업한다고 사업자금 좀 빌려달랬는데 한 방에 거절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다 해줬다고요? 그리고 저 귀 안 먹었어요. 누군 소리 지를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방금 장인어른이 저더러 용서하지 않고 이혼시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그런데 제 아들은 제가 키웁니다. 나 없으면 아들 키울 능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그리고 위자료도 한 푼도 못 줍니다. 제가 바람 피운 증거는 하나도 없으시죠? 저 여자가 저한테 겨우 몇 대 맞은 걸로 소송 가려나 본데 그거 다 부질없습니다. 누가 더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라며 제 눈을 강하게 째려보았네요. 부하가 치민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사위에게 손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때 지하실에서 제 사진을 찾고 있던 애인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애인은 제 사위 얼굴을 본 순간 달려나와 면상을 갈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와 딸은 그 순간 너무 놀라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만 보았네요. 그러자 그녀는 이 자식 오랜만이다. 박성호. 네 이름을 내 머릿속에서 단 한 번도 지운 적이 없어.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아, 뭐야. 아줌마는 누군데 남의 뺨을 때리는 겁니까? 나 기억 안 나? 나 김혜진 엄마야. 네가 유부남인 속이고 내 딸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겠다고 나한테 인사도 왔었잖아. 그런데도 내가 기억이 안 나? 얼마나 많은 여자를 만나고 다녔으면 기억이 안 나니? 네가 술 먹고 내 딸한테 손찌검한 것도 기억이 안 나려나?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 딸아이와 살면서 바람피웠던 여자 중에 하나가 제 애인인 여사님의 딸이었고 게다가 제 딸과 같은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위는 그제야 기억이 났는지 꼬리를 내린 강아지 마냥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시집도 안 간 처녀를 그렇게 꼬셔서 데리고 놀다가 버린 망나니를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원수는 외나무다리 위에서 만난단 말이 딱 맞구나. 그때 내 딸 신세 망칠까봐 참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 네 처에게도 아주 못할 짓을 많이 한 모양이네. 그리고서 뭐? 비싼 변호사를 구하면 된다고? 어이가 없다.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쩌지? 네 처에게 내 딸이 당한 증거들을 모두 넘겨줄 건데. 바람 피운 사진들 내가 세트로 가지고 있어. 혼인 빙자한 네 놈의 짓거리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넌 인생의 쓴맛을 느낄 준비나 하고 있어. 내가, 아니 우리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저는 여사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주춤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이놈이 여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이 발휘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뭐야 이 자식, 또 쇼하는 거야? 여사님, 이거 아주 상습범입니다. 이런 놈은 콩밥을 먹여야 해요. 그렇게 못하면 아예 사회에서 매장을 시키던가 해야 한다고요. 여사님은 지하실에서 올라와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감님이 제 딸에게 상처를 준 놈의 장인이었어요? 여기엔 영감님 잘못도 들어있습니다. 장인도 부모라고요. 사위를 제대로 못 가르친 영감님도 저에겐 죄인입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제가 따님을 돕긴 하겠지만 영감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여사님. 제 애인은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다시 사위에게 말했어요. 박성호, 네가 한 짓은 형사처벌도 가능한 건 알고 있겠지? 이제부터 이판사판이야. 내가 널 부셔버리겠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여기서 꺼져버려. 그러자 사위는 여사님의 발을 붙잡고 용서해주세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가 합의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제발 선처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며 울고불고 사정을 했답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단호하게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재차 소리쳤죠. 그제야 사위는 어쩔 수 없이 주랭랑을 치며 제 집에서 사라졌어요. 조금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저희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화를 시킨 여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희경 씨라고 했죠. 지금 나랑 우리 집에 갑시다. 내가 저놈이 내 딸하고 바람피운 사진과 손찌검한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형사고소부터 합시다. 희경 씨, 진단서는 떼왔죠? 네, 아주머니. 이윽고 제 애인과 딸아이는 저를 두고 집에 나섰어요. 제가 따라가려고 하자 애인이었던 여사님이 인사길 찌푸려서 포기하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집안을 걸었다가 앉았다가 누웠다가 하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장장 3시간이 지나서야 딸아이가 홀로 집으로 돌아왔지요. 희경아, 어떻게 됐니? 여사님한테 자료를 받아왔니? 아빠, 그게 아주머니가 옆에서 다 도와주신대. 형사고소도 이혼소송도 모두. 아주머니 조카가 대형 로펌의 변호사라는데 아주머니 한마디면 금방 해결해주겠다고 하셨어. 그제야 마음을 놓은 저는 딸아이를 안아주었어요. 아이고 희경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리고 아주머니가 애아빠를 완전히 매장시키시겠대. 나보고 남편 회사 어디냐고 물어서 알려드렸더니 거기 간부하고도 친분이 있으셨나 봐. 바로 전화해서 실체를 알리시더라고. 아마 다신 대기업 못 들어갈 거라고 하셨어. 저는 딸아이의 말을 들으며 속이 시원하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애인이었던 여사님을 잃게 되어 가슴 한켠이 쓰라려 왔답니다. 보름 뒤 저와 희경이는 함께 법원으로 향했고 사위는 그동안의 모든 집들에 대한 엄청난 선고에 까무러치고 말았답니다. 여사님의 조카인 변호사님은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사이놈에 대해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를 했던지 판사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답니다. 결국 제 딸 희경이는 양육권은 물론이고 매달 양육비 200만 원에 위자료 3억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상 사위의 재산을 반 이상은 가지게 된 거였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형사처벌도 받아야 했고 여사님의 딸에게도 고소를 당해 다시 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게 저와 딸아이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자는 셋이 함께 살게 되었어요. 더는 저희 가정에 문제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기로 했죠.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여인, 여사님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보고 싶지만 제 사위와 바람이 난 여자의 엄마와 어떻게 다시 만나겠어요. 여사님 입장도 저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꾹 참으며 그녀를 잊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한 달여 뒤 딸아이가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했다며 저에게 선물한 멋진 양복을 입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딸아이에게 좋은 남자가 생겨서 그러는 줄 알고 알겠다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여사님이 나타났으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녀를 향해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여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왔죠. 희경이가 하도 오라고 해서 못 이기는 척하고 왔어요. 저는 여사님을 끌어안은 채 고개를 돌려 딸아이를 보고 윙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방으로 가서 함께 식사를 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답니다. 여사님, 여기 딸과 손자 앞에서 해도 될 말인진 모르겠지만 저 진심으로 여사님을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제 고백에 딸아이와 손자는 박장대소를 했고 여사님도 싫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나랑 결혼하고 싶어요? 내가 희진 씨 상간녀의 엄마인데 상관없어요. 그럼요. 이것저것 따지다가 눈앞에 사랑을 놓친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런 바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딸아이도 이해해줄 생각으로 여사님을 모셔왔을 거예요. 전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사님께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저랑 합칩시다. 결혼하자고요. 새빨개진 제 얼굴을 본 손자와 딸 희경이는 박수를 치며 결혼해, 결혼해 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여사님은 활짝 웃으며 그럽시다. 지난 과거가 무슨 대수겠어요. 앞으로 살 날도 얼마 없는데 좋은 것만 생각하고 결혼합시다. 라고 대답하셨네요. 그리고는 여사님은 자신의 딸을 소개해주겠다며 딸을 저희 집으로 불렀어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나자 여사님의 딸이 제 집으로 들어왔고 저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또 같은 남자에게 상처를 받은 제 딸과 포옹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서로 할 필요도 없는 사과를 하며 위로의 말을 전했네요. 그 모습을 본 제 애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지난날 다 잊고 앞으로는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지내. 이제 둘 다 내 딸이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이 엄마를 찾으라고. 알겠니, 희경아? 네, 엄마. 그렇게 제 딸에게는 엄마가 생겼고 저에게도 새 딸이 생겼고 사랑하는 아내가 생겼답니다. 며칠 뒤 저와 여사님, 아니 제 아내는 결혼식은 생략하고 웨딩 촬영을 했어요. 늙어서 주책이라고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정말로 행복하더라고요. 20년 전 떠난 아내가 보내준 사람이라 그런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과 손자를 내보내려고 했어요. 제가 늙긴 했지만 신혼은 신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새로 생긴 딸도 너무 좋은데 처음 생긴 손자와 매일 얼굴 보며 지내고 싶다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남자는 여자한테 잡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함께 살기로 했죠. 그래서 전 한술 더 떠 아내의 딸을 집으로 들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이미 그러려고 먼저 물어봤지만 그 아이는 혼자 사는 게 속이 편하다며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희는 내 식구가 되었답니다. 재작년부터 불어온 코로나 여파가 커서 저희 네 식구는 집안에서만 지냈는데 그 덕분에 서로에게 더 돈독해졌답니다. 손자 녀석은 이제 저보다 제 아내를 더 많이 찾고 있고 딸 역시 아내와 함께 잠을 잘 만큼 가까워졌어요.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와 딸 그리고 손자가 거실 바닥에 나란히 누워 낮잠을 자고 있네요. 저는 이 순간이 매우 행복하답니다. 몰래 사진으로 남겨두긴 했는데 사진은 차마 공개하지 못하겠네요. 다들 침을 흘리고 자는 흉한 얼굴이어서 말이죠. 아이고, 몇 자 적고 말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사람 인연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악연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여러분, 인연은 잘 찾으시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악연은 잘 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인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